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는 이 책의 제2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부탁을 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한 권을 구입하셔서 해당 장을 펼치시고 따라 읽으시면서 또는 미리 읽은 가운데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2장 반일 종족의 역사적 뿌리와 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민족의 수입이라는 그 제2장의 제1절입니다. 이 말은 좀 이미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20세기 초에 구체적으로는 한 1907년을 전후해서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된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치 시기에 일본 지식인들이 서양 건세에서 발생한 국민 내지 국민국가를 영어로 네이션이라 하고 그 국민의 그 애국심의 표현, 국가주의를 내셔널리즘이라 했는데 그것을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서 단순히 국민 내지 국가주의라 하지 않고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중국으로 가고 우리 조선에도 들어오고 해서 이 민족의 말이 생겼는데요. 그 좋은 예를 책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한글로 최초로 이 책이 출간되는 게 성경입니다. 이 최초에 출간된 성경을 보면 오늘날 성경에서는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당시는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서 너가 장차 여러 족속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후 언제부턴가 성경의 번역이 바뀌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 해당하는 우리 조선의 고유 언어는 족속입니다. 족속 또는 종류 또는 족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민족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후 1907년경에 수입된 민족이라는 말이 점점 널리 쓰여지면서 일제 지배하에서 이 말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 원래 네이션 또는 민족주의 하면은 내셔널리즘인데 당시 우리 조선인 한국인들에게는 네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점점 널리 사용되게 된 데에는 거기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족속 또는 종류 또는 족류라는 어떤 그 원초적인 한국 특유의 인식이 거기에 배어 있었고 이후 해방 이후에 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또는 북한에서는 북한 건국 이후에 민족이라는 말이 널리 쓰일 때도 이 본래 뜻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정폭되어 왔다. 민족이라는 외피를 두른 채 저는 그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민족주의의 비교적 특질로서 종족성 내지 종족주의를 늘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번 책에서도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고 했을 때 반일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종족이라고 한 것은 아주 이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후 수입된 민족이란 말보다도 종족이란 말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는 반일 종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사적 뿌리가 얼마나 깊고 또 그것이 누대로 걸쳐서 개성 발전해 왔는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2장의 두 번째 절은요, 누대의 원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누대에 대를 걸쳐서 어떤 원수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것이 다 나름대로 독특한 정신 문화로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오랜 세월에 걸친 원수의 감정을 개성하는 정신적 전통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예로서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병자호란 때 자기 할머니가 죽었다 하는 이유로 그 손자가 김만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칙사를 대접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하면서 집안의 원수니까 어찌 원수의 나라 칙사를 내가 대접하겠습니까 하고 거절하기도 했고, 또 5대 후손인 이문은이라는 사람은 18세기 말입니다만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라 하고 왕이 명령하니까 집안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하는 어떤 그런 왕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 행동이 옳은가 그런가를 둘러서고 조정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 논란의 결론은 억울하게 원수위에서 죽은 할머니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김만군과 이문은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옳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당시는 공의와 사의 또는 공과 사, 이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조상에 대한 사의, 사적 의리가 왕의 명령이라는 공적 의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남으로써 이 조선왕조의 국가체제에 큰 변질을 초래하는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누대의 원수 감정을 갖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런 특수한 3대, 5대, 나중에는 500년도 더 걸친 어떤 원수의 감정을 그 집안끼리 표현하는 이런 사례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어떤 종교적 심성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장 3절에 이성과 저성이라는 부분도 올랐는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를 하면은 무엇보다도 무교죠, 또는 무속 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원수 종교 애니미즘에서 발현하는 동아시아와 시베리아 일대에 널리 존재하는 어떤 샤머니즘의 그 한 분파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조선 왕조 시절에 배척을 당하고 공적으로는 탄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민간의 신앙으로서는 면면하게 계승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지배 종교로 할 수 있는 이 무속에 있어서 무당들이 구슬하는 아마 일제시대 때의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인의 가장 기저적이고 연원적인 어떤 종교에 있어서는 이성과 저성이 연속적입니다. 삶과 죽음이 운명적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인 가운데 어디까지나 종교생활의 기본 목적은 현세에 있습니다. 현세주의를 지향합니다. 개똥밭에 불러도 이성이 좋다는 속담이 있죠. 이 무속에 있어서 저성은 이성의 연장으로 있고 이성의 삶과 행복, 축복을 위한 어떠한 그 차원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죽어서 저성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으로 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전통 종교 무속에 있어서는 현세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가 강한 지향성을 갖는다, 이 종교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은 조상의 원혼은 그것을 씻어주지 않으면 이성에 사는 그의 자손들에게 조시한 어떤 해악이 끼쳐진다는 강한 어떤 그 종교적 긴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저성에 원하는 후세의 그의 자손이 몇 대에 걸쳐서도 그 계승하고 그것을 반드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왕의 명령도 거역하는 사적 의리가 더 존중되는 그런 정치 분도가 성립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선왕조, 조선 후기 16세기 후반부터 시작한 19세기 말까지 이어진 그 300년도 덧된 당정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죠. 동인과 서인이 처음에 대립을 하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하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해서 이른바 사색 당정이라는 것이 300년 동안 더 지속됐습니다. 이 300년 동안 처절하고 또 잔인하게 진행된 이 당정이
무슨 공적인 선택을 두고 벌어진 건 아닙니다. 외교정책, 국방정책, 산업정책, 문화정책, 이 공적 정책을 두고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군자고 누가 소인인가, 누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정쟁입니다.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우월을 다투는 어떤 정쟁 과정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우리 한국 정치사와 정치 문화에 좋지 못한 영향을 남겼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제 지배하에서 살았던 우리 조선인들은 왜 조선 왕조가 망했느냐 이야기했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당쟁의 역사를 이야기를 당쟁을 통해서 조선인이 분열했다. 왜? 당쟁 과정이 공명정대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도덕적 시비로 일관되었습니다. 도덕적 시비를 위해서 정탐을 하고 무고를 하고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하고 억지로 또 모략을 하고 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과정이 이어지는 역사였는데 그 저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인의 그와 같은 종교적 심성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쟁 과정에서 이 당쟁의 성자는 학문도 지배하고 역사도 지배했습니다. 이 성균관에 가면은 그 대성전이라는 지금 사전에서 보는 그 문묘가 있는데요. 이 문묘는 공자와 중국의 고대 성현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그 최치원부터 시작하는 한국사의 유학자들이 쭉 이어져 모셔 있습니다. 이 문묘에 모셔지는 성현들은 그 영혼이 불멸입니다. 이 문묘에 율곡 이 생생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무려 70년간 당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당 남인이 승리하면은 율곡의 위패를 내리고 서인이 승리하면은 노론이 승리하면은 위패를 올리고 이와 같이 당쟁은 학문을 지배를 하고 그 역사를 지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전통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신문화가 하나의 정치문화로서 성숙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게 연장선상에서 19세기로 늘어오면요. 이 개 같은 외적놈이라는 절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당시 우리 조선인들이 19세기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가를 나타내는 좋은 사례입니다. 조선 왕조는 다 잘 알다시피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바깥과 그 닫힌 가운데 조선 외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저 동남아의 태국을 포함한 그 일대에 한 열 몇 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넘어 인도 대륙을 넘어 또 서양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또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나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계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는 그 소중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저 서양인들은 또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바다 속의 일본인조차도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어떤 그러한 족속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1876년에 개항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또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각가지 어떤 그 흉측한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조선 여인의 가슴을 도려내서 삶아 먹는다. 또 일본인들이 조선의 어린애들을 사서 마치 소고기를 사서 국을 끓여 먹는다 하는 이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쭉 퍼져서 제가 살펴본 경상도 예천의 어느 양반가의 일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가득한 공포심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가득한 적개심을 담은 그와 같은 그 대외 인식을 갖고 있었죠. 1881년에 일본에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왔습니다. 서양과 외교를 맺으라. 그래서 서양과 화친하는 가운데 장차 러시아를 막아라 하는 일본에 있는 어떤 중국 외교관이 전해준 그 책입니다만은 그 책이 들어왔을 때 영남의 유생 1만 명이 연명을 한 상소가 고종에게 올려졌는데 서양의 이종들이 오랑캐 종족들이 야소교라는 이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서양 책략을 배포를 했다 하면서 그 책략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양의 오랑캐 이종들이 사악한 종족들이 우리의 전통 종교 유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야소교를 퍼뜨린다 하는지.
바로 이와 같은 그 대외적인 인식 속에서 이 개 같은 외적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 잘 아시는 동학도를 창시한 최재우 선생님. 이 최재우가 용담주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동학도를 포교를 했습니다. 용담주사는 동학의 어떤 그 원리를 담은 한글로 쓴 가사 노래인데요. 이 무식하고 천한 우리 백성들이 널리 이것을 노래 불러서 동학도를 전교하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그 안에 개 같은 외적놈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최재우가 하늘에 계시는 상제님을 만나서 어떤 신령수를 터득을 해가지고 개 같은 외적놈을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 용담주사를 한글로 개역한 도울 김용옥 씨가 의관을 쓰고 용담주사를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드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땄습니다. 개 같은 외적놈을 멸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전통 종교를 개성한 유불선 3교를 그런 기독교를 통합한 이 우리의 새로운 전통 종교 동학의 기본 정서입니다. 정서입니다. 개 같은 외적놈을 멸해버리겠다. 이 동학의 전통을 받아서 동학난이 일어나게 되죠. 이 동학난이 그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는 이제 전봉준 장군이 이제 동학난을 주도를 합니다만은 이 전봉준 장군이 이 동학난을 일으키면서 제1차 거병 때 우리가 왜 거병을 하는가 하면서 4대 명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운데 두 번째인가 성인의 도를 맑게 하기 위해서 외놈 오랑캐를 몰아낸다. 그렇게 그게 제1차 거병의 4대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2차 거병을 할 때는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척양척외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고 외적을 몰아낸다. 우리 동학도를 창시한 최재우 선생께서 개 같은 외적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2차 거병을 해서 참 처절하게 패전을 하죠. 그러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전국의 제3차 거병을 호소하는 창의문을 배포를 하는데 거기서 일본은 개국 이래 우리의 누대의 적국이다. 이 적국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 소냐 하는 것이 그 제3차 거병의 호소문, 창의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볼 때도 저는 이 동학난을 가지고 또는 동학농민혁명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 새로운 그 이름 붙이기를 찬성을 합니다만은 이 동학농민혁명이 사회혁명을 지향했다는 역사학의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개항 이후에 대외 위기 의식이 고양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종교적 심속으로 성숙해온 일본에 대한 원수의 감정이 전봉준을 위시한 지방의 향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속하게 하고 이 사회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빈농도를 동원해서 일으킨 종족주의적 어떤 대외 배척 운동이 저는 동학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하는데요. 이 책에 한 놈아 눈을 뜨라라는 그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7년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수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단어로 민족 내지 민족주의가라는 말이 지식인으로 전파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의 민족주의를 정서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이 신채호 선생. 이 신채호 선생이 1907년경에 꿈속에서 중요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전통적인 유학자로부터 민족주의자로 변신하는 어떤 꿈속에서의 계시를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것을 1916년에 꿈하늘이라는 소설로 출간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신채호 선생의 사진과 그가 쓴 꿈하늘을 축약해서 동화로 편찬한 근래 배포되고 있는 책이 화면에 보는 그 책입니다만은
이 책에서 1907년에 신채호는 어떠한 정신적 경험을 했는가? 어느 날 꿈속에서 그는 큰 무궁화꽃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궁화꽃 위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어떤 천관, 하늘에 계시는 큰 어떤 높으신 관리가 내려와서 이 신채호에게 계시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고구려의 유명한 그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신채호는 무궁화꽃 위에 앉아서 이름이 한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만의 대장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을지문덕이 한놈아 한놈아 잘 봐라 하면서 이 큰 장면을 펼쳐 보이는데 그것은 고구려를 쳐들어온 수나라 양제의 백만대군과 을지문덕의 고구려 군대가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여지없이 고구려 군대가 살수대첩이라 하죠. 대첩을 승리를 거둡니다. 이 신채호가 한놈이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어떻게 저승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영계는 저승은 육계의 그림자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전통 무 속에서 갖고 있는 저승과 이성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영계는 독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승은 이성의 그림자로 존재한다. 이성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날에 영계의 싸움도 그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저는 여기서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바로 제가 종족주의 제 나름대로 어떤 학설을 정립하는데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성에서의 싸움은 저승에서도 연장된다. 우리가 이성에서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일본의 지배를 지금 떨쳐지지 않으면 저승에 가서도 영원히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 저주의 사슬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외교도 아니고 실업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2천만 동포가 다 죽고 없어지더라도 일본과 싸우는 길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뿜하늘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신채호는 그렇게 이야기만 했을 뿐이고 소설은 일본 진영으로 한놈 혼자서 일본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는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서 일본과 싸우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소설은 거기서 중단되었습니다. 싸움의 결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설을 두고 정치학자 최정우는 이거는 근대 소설이 아니다. 중세 소설이다. 이 소설의 정신세계는 전체주의다. 근대로부터 중세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슬에 묶인 시간여행자로서 한놈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 신채호가 대변하는 전통적인 종교적 심성에서 종족적 어떤 심성을 갖습니다. 조상의 원언은 그 후세가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종족주의적 의리가 있는 가운데 일본을 루대의 원수로 또는 반인반수의 야만적으로 간주하는 그 반인반수 야만족의 지배를 받는 조선인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저승에 가서도 영원히 일본의 노예가 된다는 이와 같은 심성, 이와 같은 종교관, 이와 같은 의리관, 이게 한국 민족주의의 어떤 본질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신채호 선생이 존경받는 사상가로서 정부에 의해서까지도 지금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한국 민족주의가 갖는 그러한 저급한 어떤 그 종교적 심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그 종족적 저급한 심성을 그대로 국가적으로 개성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일제시대를 지나가지고 해방을 맞아서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 한국 민족주의의 종족적 특질을 이렇게 각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김구입니다.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가 황곡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민족공화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국내에 여러 정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파가 임시정부를 다 존중을 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아닙니다만은 그 대표적으로 한민당 김성수 또는 송진우 장덕수를 중심으로 한 이 한민당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뭉치고자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김구는 끊임없이 한민당을 저주를 했습니다. 친일파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민당을 계속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송진우 한민당의 영수를 암살을 하지 않습니까?
뒤이어서 장덕수라는 한민당의 최고 간부를 또 암살을 하죠. 뭐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은 김구성생의 그 한독당의 청년 열혈 당원들이 그러한 거사를 할 때 김구성생은 그것을 뭐 사주도 하기도 하고 또는 방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나름의 어떤 근대 문명을 이식하고 실천하고 학습해서 장차 민족의 독립의 물질적 기초를 세워온 이 한민당을 계속 그 김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가운데 어느 단계에 가서는 한민당을 민족의 박테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가 심은 민족의 박테리아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미군 주둔을 자기네 생명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몰지각한 무리가 한민당이요.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하듯이 통일정부의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 한민당이다. 이렇게 해서 한민당을 비판하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한민당하고 협조하고 있는 미군정을 오히려 이제 배척하는 정치의식, 역사의식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 기초에 뭐가 있는가?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구세필보의 대입니다. 1946년 8월 17일에 김구성생은 춘천 가정리에 있는 구한말의 어병장 유인석의 묘를 참배하고 제문을 올립니다. 이 제문을 지은 사람은 당대의 학자 정인보입니다. 정인보는 우리 광복절 노래도 짓고 제헌절 노래도 짓고 3.1절 노래도 짓고 개천절 노래도 지은 애국가를 제외한 모든 그 국경일의 가사를 지은 당대 최고의 학자로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만 이 한학자 이 흔히 양명학자로 분리되는 이 정인보 씨가 제문을 짓고 김구가 이것을 가서 유인석의 묘소의 앞에 가서 낭독을 하고 전통적인 제례에 따른다면은 그 제문을 불사르고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아마 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하늘로 부여받은 본심 양지가 있다. 명나라의 왕수인이가 만든 양명학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양명학은 뭡니까? 서민의 애건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가 어머니를 치마를 붙들고 젖을 달라고 우는 그 애건 그리고 상인들이 흥정하고 일을 추구하는 이 모든 마음이 다 성리학 주자가 이야기한 이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 감정과 상인들의 어떤 이기심을 승인을 하고 고된 수리를 통해서 어렵게 터득하는 하늘의 이치가 아니라 이게 하늘의 인간에게 벌레게 내린 이치다 하는 이 유명한 양명학이죠. 그래서 양명학자 왕수인은 번성하는 명나라 도시의 거리에 그 장사치들을 보고 거리에 성인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그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 이제 조선의 양명학인데 엄밀히 말해서 조선의 양명학은 이 서민들의 생활의 감정이나 이기심을 본심, 양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인보 선생은 자기가 지금 제민에서 우리 조선인의 본심과 양지는 외적을 복수해야 될 원수로 여기는 것, 그게 인간의 본심이고 양지다. 그에 충실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조선인들은 눈앞에 생계가 구차해서 마침내 더러운 데로 떨어진 자가 시중에 가득한데 오로지 유인석 선생만이 본심과 양지에 충실해서 눈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외적과 싸우다가 돌아가시다. 본심과 양지에 충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명학의 왕수인은 거리에 성인이 가득하다 했는데 이 정인보 선생의 말에 의하면 거리에는 칠파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양명학을 대표하는 정인보 선생의 철학이 얼마나 구차하고 현명하고 완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은 김구 선생은 제문의 마지막에 가서 나는 어릴 때부터 구세필보의 대의를 배웠다. 9세가 지나도록 300년이 지나도록 그 후손은 조상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것이 대의다. 그것이 인간의 본심이고 양지다. 나는 구세필보의 대의에 충실하면서 성생을 유인석을 본받아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문을 읽어드리니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심은 인간의 하늘이 타고난 양지, 선량한 어떤 지혜는 외적을 일본을 구세가 지나서도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될 원수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조선인의 본심과 양지다. 여기서 종족주의 철학이 완성이 됩니다. 종족주의 철학이 완성이 되는 이제 사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 종족주의의 역사적 뿌리를 밝혀낸 것에 대해서 나름의 연구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만은 원죄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반일 종족주의의 정서로부터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우리의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책에다가 썼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소개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 원죄청산이라는 절 아래서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친일 인명사전 3권을 편찬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김구성성의 묘전에 이 친일 인명사전을 봉정하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민족연구소에 소장하시는 사람,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이런 분들이 김구를 찾아가가지고 자 이제 친일파 사전을 만들어서 봉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본심과 양지는 외적을 원수로 아는 것이다. 우리 조선인의 본심은 그렇다. 구세필보, 구세라 지났어도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하는 이 대의를 천명한 김구 앞에 이 친일 인명사전을 올리는 것은 나름의 대단히 강한 역사적 연속성을 띠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진을 특별히 올리는 것입니다. 이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할 때 민족문제연구소가 학술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가 왜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원죄를 청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란 건 뭐냐? 일제하에서 친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청산하지 못했다. 그게 원죄다. 이 원죄 때문에 오늘날 사회 도덕이 타락하고 문화가 태형적이 되고 정치 혼란이 발생한다는 거죠. 대단히 여기서 하나의 종교적인 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후에 모든 청산하지 못한 조상의 원한을 갚지 못한 그러한 원한이 있을 때, 그러한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은 후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일파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부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제가 볼 때는 중세적, 근본주의적 그 논리가 저는 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한국의 전통 정신 문화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일파를 지금이라도 청산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친일파 그들의 영혼도 저승에서 안식할 것이다. 친일파는 저승에 가서도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친일파가 되었지, 민족을 배반했지. 저승에 가서도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이성에서 청산해주면은 저승에서 그 영혼이 안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 무속의 논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친일파를 청산하면은 친일파 이 인명사전에 오르지 않는 4,000명 밖의 사람들, 우리 대다수 사람들, 이 대다수 사람들도 친일파 콤플렉스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면석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헌병 보좌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나도 친일파가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4,000명을 딱 한정해서 이 사람을 속죄양으로 이렇게 인명사전에 올리면은 거기에 오르지 않는 나머지 사람은 이제 우리도 친일파가 아니구나 해서 영혼의 안식을 받아서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유명한 교수로서
유명한 기독교 신자고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종교의 논리를 빌려가지고 한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는 오히려 전통 무속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친일파 청산을 정당화하는 이런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민족주의, 겉으로는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신문화의 전통적인 내실로서 종족주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제2장의 마지막으로 지적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의 종족적 특질, 그 종족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경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의 종족주의, 민족주의의 종족적 특질을 불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혁명을 동반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통상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통상이라는 이 근대 문명의 양대 요소,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선진 사회와 선진 정신문화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청산해야 될 하나의 역사적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이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치열하게 투쟁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반일 종족의 역사적 뿌리와 경과 이상의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반일 종족 역사내란 이 책을 구입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주변에 추가로 구입하셔서 배포를 해 주시고 매주 2회씩 이게 강의가 나갈 때는 미리 해당 장을 읽어보시거나 또 펼치면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